안녕하세요. 밤동아 TV입니다. 전라남도 남쪽 바다 위에는 완도라는 섬이 있지요. 빙글에 웃을 완, 섬 도자를 쓴 완도는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는 섬이랍니다. 완도가 고향인 사람들은 고향을 생각하면 포근한 마음에 웃음이 절로 날 터이니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지요. 완도에는 다른 섬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전설과 옛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답니다. 그중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화흥리라는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랍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효녀 처녀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섬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변하는 도깨비 섬. 옛날 옛적 전라남도 완도의 화흥리에는 홀어머니와 딸이 단둘이 사는 집이 있었답니다. 딸은 홀어머니를 모시느라 시집갈 때를 놓치고 제법 나이가 많이 든 노처녀가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시집도 못 간 그 처녀를 늘 안쓰럽게 생각하였어요. 하지만 처녀는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지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처녀는 조개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머리에 이며 물었답니다. 없구나. 내 걱정은 말고 너나 조심해서 다녀오렴. 처녀는 갯벌에서 조개와 낙지를 잡아다가 팔았지요. 그리고 그 돈으로 늘 어머니한테 필요한 물건과 어머니가 잡수시고 싶어하는 음식을 사다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어머니, 바다에 나갔다 올게요. 그래, 조심하렴. 그날도 어머니는 조개를 잡으러 가는 딸을 배웅해 주었어요. 처녀가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물은 멀리 빠져나간 뒤였지요. 넓게 드러난 갯벌에는 그날따라 아무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모두들 논밭으로 일하러 나간 모양이구나. 그때는 한창 농사일이 바쁜 철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자그마한 논이나 밭을 가꾸며 살았어요. 가난한 처녀네 집만 논도 밭도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은 좀 많이 잡아가야겠어. 처녀는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갯벌로 들어갔답니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쪼그려 앉아서 조개를 캤지요.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 뒤 처녀의 바구니에는 제법 많은 조개가 들어있었어요. 허리야. 처녀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허리를 폈답니다. 어머, 벌써 어두워지고 있네. 고개를 숙이고 조개만 캐느라 처녀는 시간이 꽤 흐른 것도 몰랐지요. 어느새 해는 서쪽으로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안 되겠다. 어서 나가야지. 처녀는 바구니를 밀며 무트로 나가려고 하였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어요. 처녀는 있는 힘을 다해 몸을 움직였지요. 그런데 무릎까지 빠지는 갯벌에서 발을 떼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게다가 처녀는 이미 바다 쪽으로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지요. 큰일 났네. 처녀의 뒤에서는 서서히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처녀는 있는 힘껏 외쳤답니다.
하지만 어두워져 가는 바닷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요. 게다가 소나기 소리에 처녀의 외침은 금세 묻혀버렸어요. 처녀가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갯벌은 처녀의 다리를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안 돼, 어서 나가야 해. 처녀의 머릿속으로 백발이 된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갔지요.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는 누가 모시지? 이런 생각을 하는 처녀의 등 뒤로 물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처녀는 이렇게 외치며 힘을 내보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답니다. 밀물은 금세 처녀의 허리까지 차오르더니 이내 처녀를 삼켜버렸지요. 그때 딸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어쩐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해는 이미 졌고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데 딸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아이고, 얘한테 무슨 일이 난 게 틀림없어. 어머니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웃집을 찾아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였지요. 할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녀의 어머니를 안심시켰어요. 그러고는 모두 횃불을 하나씩 들고 바닷가로 모여들었지요. 밀물대가 한참 지난 바닷가에는 이미 물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녀의 이름을 부르며 바닷가를 샅샅이 뒤졌지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처녀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무슨 사고가 난 게 분명해요. 그러게, 조개를 잡으러 갔다면 혹시...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사람들이 먼 바다를 바라보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지요. 갑자기 거세던 바람이 먹고 쏟아지던 비가 뚝 그쳤답니다. 그러더니 곧 바다 위로 환한 빛이 떠올랐어요. 저기 좀 봐요. 누군가 손가락으로 먼 바다를 가리켰지요. 아니, 세상에나. 사람들이 바라본 곳에는 큰 길이 나 있었어요. 바다 위로 생겨난 넓은 길은 멀리 보이는 섬까지 이어져 있었지요. 그런데 더욱 신기한 일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처녀가 어디선가 호련히 나타난 게 아니겠어요. 처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머니를 찾더니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새로 난 길로 이끌었어요. 어머니, 저랑 같이 가세요. 얘야, 살아있었구나. 어머니는 무척 반가워하며 딸을 따라 나섰지요. 두 사람은 순식간에 외딴 섬 쪽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자 곧 환한 빛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주위는 다시 어두워졌답니다. 싸, 또다시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지요. 무슨 일이지요? 아이고 무서워라. 얼른 마을로 돌아갑시다. 사람들은 잔뜩 겁에 질려 마을로 돌아왔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닷가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에 신기한 빛이 비쳤던 바다 위에 웬 섬이 하나 새로 생겨난 것이지요. 그 섬은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 보이지 않던 섬이었어요. 도깨비 섬이 분명해. 아이고 무서워라. 그 뒤로 그 섬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꾸만 다르게 보였어요. 비가 오려고 하면 섬이 가마로 보이고
섬 쪽으로 시집가는 신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또 어떤 때는 커다란 배로 변해서 연기를 뿜으며 지나가기도 하였지요. 지금도 화흥리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섬을 바라보며 그날의 날씨를 점친다고 해요. 그리고 자꾸만 모양을 바꾸는 그 섬을 사람들은 도깨비 섬이라고 부른답니다. 호랑이를 타고 가는 기세. 중국의 남북조 시대가 끝날 무렵이었어요. 북조인 북주라는 나라는 한민족이 아닌 이민족이 다스리고 있었지요. 북조의 마지막 왕인 선제가 세상을 떠난 서기 581년이었답니다. 이때 북주의 재상은 양견이었는데 그 사람은 한나라 사람이었지요. 원래 중국 대륙은 한민족이 살던 곳이 아닌가. 그런데 이민족이 들어와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니 이놈들을 모두 몰아내고 하루속히 우리 한민족의 나라를 세워야겠구나. 양견은 열심히 동지를 모으고 계획을 세워서 나라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지요. 그러나 쉽지는 않았답니다. 이민족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지요. 그는 포기할 생각도 하였어요. 이때 양견의 용기를 복돋아준 사람은 양견의 부인이었지요. 여보, 한번 호랑이 등에 올라탄 다음에는 도중에는 내릴 수 없는 일이지요. 즉 기호지세란 말이었어요. 이 말에 힘을 얻은 양견은 용감히 싸웠고 마침내 이민족을 몰아내었지요. 그리고 수나라를 세웠답니다. 양견은 수나라 초대 황제인 문제가 되었고 그 부인은 황후가 되었지요. 한번 호랑이 등에 올라탔으면 도중에서 내릴 수가 없답니다. 오히려 호랑이에게 잡혀먹힐 위험이 있으니까 말이지요. 수서의 독고 황후전에 있는 이 이야기 속 고사성어 기호지세는 큰 일을 시작했으면 어떤 어려운 경우에 부닥치더라도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버티어 나가야 한다는 뜻이랍니다. 그런 뜻으로 오늘날에도 흔히 쓰이고 있지요. 자매와 늙은 마녀. 옛날 옛적에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자매가 있었답니다. 아버지에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딸들이 집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 성공하기를 바랐지요. 마침내 큰딸이 일을 찾아 떠나겠다고 하였어요. 어머니는 일자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고 허락하였지요. 그래서 큰딸은 도시로 떠났답니다. 그런데 온 도시를 헤매고 다녔지만 아무도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래서 큰딸은 더 멀리 시골로 갔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오분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지요. 오분은 수많은 빵을 굽고 있었어요. 소녀를 보고 빵이 말을 걸었지요. 소녀야, 소녀야, 우리들을 좀 꺼내주렴. 우리들을 좀 꺼내줘. 7년이나 구워주고 있지만 아무도 우리를 꺼내러 오지 않았단다. 그래서 착한 소녀는 빵을 꺼내 땅에 놓아두고 가던 길을 갔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젖소를 만났지요. 소녀를 본 젖소가 부탁하였어요. 소녀야, 소녀야, 내 젖을 좀 짜주렴. 젖을 좀 짜줘. 7년이나 기다렸는데 아무도 젖을 짜러 오지 않았단다. 소녀는 옆에 있던 들통에 젖소에 젖을 짜주었어요. 그리고 목이 말랐기 때문에 조금 마시기도 하였지요. 그런 다음 나머지는 들통에 남겨두었답니다.
조금 더 가니 사과나무가 한 그루 나타났지요. 사과가 얼마나 많이 달려있는지 가지가 꺾일 정도였어요. 사과나무는 소녀에게 부탁하였지요. 소녀야, 사과가 떨어지게 나를 좀 흔들어 주렴. 너무 무거워서 내 가지가 부러지고 있단다. 그러자 소녀가 대답하였어요. 그래, 도와주고 말고 불쌍한 나무야. 소녀는 나무를 흔들어 사과를 떨어뜨리고 가지를 똑바로 세워주었어요. 떨어진 사과들은 나무 아래 그대로 남겨놓았지요. 다시 길을 떠난 소녀는 이윽고 어느 집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늙은 마녀가 살고 있었지요. 마녀는 하녀로 부리려고 소녀들을 집에 들이고 있었어요. 일자리를 찾아 집을 떠났다는 소녀의 말을 듣자 마녀는 소녀에게 일을 시켜본 후 품삯을 많이 주겠다고 하였지요. 마녀는 소녀가 해야 할 일을 말해 주었어요. 너는 집을 깨끗하고 말끔하게 치워놓고 바닷가 벽난로를 쓸어야 한다. 그런데 네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 하나 있지. 절대로 굴뚝을 올려다 보면 안 될 것이다. 만약 그랬다가는 너에게 끔찍한 일이 닥칠 것이야. 그래서 소녀는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하였지요. 어느 날 아침, 마녀가 나가고 없는 때였어요. 소녀는 청소를 하다가 마녀의 경고를 깜빡 잊고 그만 굴뚝을 올려다보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커다란 돈 보따리가 소녀의 무릎에 툭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놀랍게도 소녀가 굴뚝을 올려다볼 때마다 계속해서 돈 보따리가 떨어졌지요.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돈을 챙겨 출발하였어요.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는 마녀가 쫓아오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소녀는 사과나무에게 달려가 소리쳤지요. 사과나무야, 사과나무야, 나를 좀 숨겨주렴. 늙은 마녀가 나를 찾지 못하게 말이야. 마녀가 나를 잡으면 내 뼈를 비틀어 대리석 아래에 묻을지도 모를 일이야. 사과나무는 소녀를 숨겨주었어요. 곧 마녀가 와서 사과나무에게 말하였지요. 내 사과나무야, 내 사과나무야. 두둑하게 흔들리고 기다랗게 늘어진 보따리를 들고 가는 소녀를 보았느냐? 내 돈을 몽땅 훔쳐간 그 아이를 혹시 보지 못했느냐? 그러자 사과나무가 대답하였어요. 아니요, 주인님. 지난 7년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마녀가 다른 길로 가버리자 소녀는 다시 출발하였지요. 그런데 젖소가 있는 곳에 막 이르렀을 때 마녀가 쫓아오는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소녀는 젖소에게 달려가 외쳤지요. 젖소야, 나를 좀 숨겨주렴. 늙은 마녀가 나를 찾지 못하게 말이야. 마녀가 나를 잡으면 내 뼈를 비틀어 대리석 아래에 묻을지도 모를 일이야. 그래서 젖소는 소녀를 숨겨주었어요. 곧 늙은 마녀가 와서 주위를 둘러보며 젖소에게 물었답니다. 나의 젖소야, 두둑하게 흔들리고 기다랗게 늘어진 보따리를 들고 가는 소녀를 보았니? 내 돈을 몽땅 훔쳐간 그 아이를 혹시 보았느냐? 그러자 젖소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주인님. 지난 7년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마녀가 다른 길로 가버리자 소녀는 다시 도망쳤어요. 하지만 5분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녀가 쫓아오는 소리가 다시 들렸지요.
소녀는 오분에게 달려가 외쳤어요. 오분아, 오분아, 나를 좀 숨겨주렴. 늙은 마녀가 나를 찾지 못하게 말이야. 마녀가 나를 잡으면 내 뼈를 비틀어 대리석 아래에 묻을지도 모를 일이야. 그러자 오분이 대답하였어요. 내게는 빈 공간이 없으니 저 빵 굽는 아저씨에게 부탁해요. 그래서 빵 굽는 아저씨가 소녀를 5분 뒤에 숨겨주었지요. 잠시 후 도착한 마녀는 이곳저곳을 두루 살피더니 빵 굽는 아저씨에게 물었답니다. 이보게나, 두둑하게 흔들리고 기다랗게 늘어진 보따리를 들고 가는 소녀를 보았나? 내 돈을 몽땅 훔쳐간 그 아이를 혹시 보았나? 그러자 빵 굽는 아저씨가 대답했지요. 5분 안을 살펴보세요. 늙은 마녀가 5분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자 5분이 말하였지요. 안으로 더 들어와 구석 깊숙이 찾아보세요. 늙은 마녀가 시키는 대로 깊숙이 들어오자 5분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마녀는 아주 오랫동안 거기에 갇혀 있었답니다. 그제야 안심하고 다시 길을 떠난 소녀는 돈 보따리를 가지고 집에 도착하였지요. 그리고 부자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러자 집에 남아있던 동생도 언니처럼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언니가 갔던 길과 같은 길로 떠났지요. 5분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 빵들이 동생에게 부탁했어요. 소녀야, 우리를 좀 꺼내주렴. 좀 꺼내줘. 7년 동안이나 구워지고 있지만 아무도 우리를 꺼내러 오지 않았단다. 하지만 소녀는 거절했어요. 그건 싫은데 내 손가락을 대긴 싫단 말이야. 동생은 가던 길로 계속 갔고 얼마 후 젖소를 만나게 되었지요. 젖소는 소녀를 보자 부탁했어요. 소녀야, 내 젖을 좀 짜주렴. 7년이나 기다렸는데 아무도 젖을 짜러 오지 않았단다. 하지만 소녀는 냉정하게 한마디로 거절했지요. 아니, 젖을 짜줄 수는 없어. 나는 지금 무척 바쁘거든. 그러고는 더욱 걸음을 재촉했지요. 이번에는 사과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어요. 사과나무도 가지를 흔들어 사과를 떨어뜨려 달라고 부탁했지요.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어. 다른 때라면 몰라도 지금은 안 돼. 소녀는 이번에도 매몰차게 거절하고 계속 걸어갔답니다. 그리고 늙은 마녀의 집에 도착했지요. 동생에게도 언니에게 생겼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마녀가 나가고 없는 사이 동생 역시 마녀가 했던 말을 깜빡 잊고 굴뚝을 올려다 보았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돈 보따리가 툭 떨어졌어요. 동생은 당장 돈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사과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동생은 마녀가 쫓아오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에게 달려가 소리쳤지요. 사과나무야, 나를 좀 숨겨주렴. 늙은 마녀가 나를 찾지 못하게 말이야. 마녀가 나를 잡으면 내 뼈를 비틀어 대리석 아래에 묻을지도 모를 일이야. 하지만 사과나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동생은 계속 달려갔지요. 곧 마녀가 와서 사과나무에게 물었답니다. 나의 사과나무야, 두둑하게 흔들리고 기다랗게 늘어진 보따리를 들고 가는 소녀를 보았느냐? 내 돈을 몽땅 훔쳐간 그 아이를 혹시 보았느냐? 그러자 사과나무가 얼른 대답하였어요. 예, 주인님, 저 길로 내려갔습니다.
결국 동생은 뒤쫓아온 늙은 마녀에게 붙잡히고 말았답니다. 동생은 마녀에게 돈을 모두 빼앗기고 실컷 얻어맞았지요. 그리고 빈 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친구와 곰. 어느 날 한 마을에 사는 두 친구가 깊은 산속을 가고 있었답니다. 워낙 높은 산이라 골이 깊고 길도 험하였지요. 두 사람은 서로 약속하였어요. 어떤 위험한 일이 닥치더라도 서로 힘을 합쳐 돕도록 하자. 사람이 자주 다니지 않는 산길이라 사나운 짐승들도 자주 나타나는 곳이었지요. 얼마쯤 갔을까? 정말 큰 곰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났어요. 곰은 사람을 보자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지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 순간 한 친구는 재빨리 옆에 있는 나무로 기어 올라갔지요. 하지만 남은 한 친구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죽은 척 땅에 납작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곰은 침을 흘리며 땅에 엎드린 친구 곁으로 다가섰어요. 그리고 무슨 냄새라도 맡는 듯이 얼굴에 대고 코를 벌름거렸지요. 그러더니 엎드려 있는 친구의 귀에 대고 우우 하면서 죽은 척하고 있는 친구 주위를 몇 바퀴 빙빙 돌더니 아무 일 없이 가버렸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을 넘긴 것이에요. 원래 곰은 죽은 짐승은 먹지 않는다고 하지요. 아마도 엎드려 있는 친구가 움직이지 않으니 죽은 것으로 생각한 모양이에요. 곰이 사라지자 나무 위로 도망쳤던 친구가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아이고 살았다. 난 네가 곰한테 잡아먹힐 줄 알았다.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곰이 네 귀에 대고 뭐하라고 말하는 것 같던데. 그것이 궁금하냐? 그럼 궁금하고 말고. 곰으로부터 목숨을 지킨 친구는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친 친구를 쳐다보며 곰이란 놈이 그러더라. 뭐라고 하였느냐? 다음부터는 위험할 때 혼자 도망치는 의리 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고 하더라. 그 말을 들은 친구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답니다. 마을을 빛낸 효자. 나 먼저 들어갈게. 늦으면 어머님께서 걱정하시거든.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씨름은 곧 끝날 텐데. 친구들은 향덕을 붙잡았어요. 그러나 향덕은 벌써 마을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정말 못 말리는 효자라니까. 매일 어머니 걱정만 하는 친구인데 씨름이 눈에 들어오겠어. 친구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지요. 다른 친구들이 절 구경을 갈 때 향덕이는 아버지 옆에서 호미를 닦고 있었어요. 모두들 산으로 들로 사냥을 나갈 때에도 향덕이는 닭에게 모이를 주었어요. 어머니를 도왔던 것이지요. 그러니 모두들 효자라고 칭찬할 수밖에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향덕이구나. 집에 가는 길인가 보지? 예, 다치신 다리는 좀 어떠세요? 향덕이는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 늘 상냥하게 인사를 하였지요. 향덕이 같은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이 사람 욕심도 많지. 난 우리 도리 녀석이 향덕이를 눈꽃만큼만 닮았대도 업고 다니겠네. 동네 사람들은 모두 향덕이를 칭찬하느라 시간 가는 것을 잊곤 하였어요.
향덕이는 신라 경덕왕 때의 사람이었지요. 형제가 없는 가난한 집안의 외동 아들이었어요. 식구는 적었지만 향덕의 집엔 웃음이 그칠 날이 없었지요. 향덕이가 정성을 다해 부모님을 모셨기 때문이에요. 향덕이는 온 마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효자였어요. 여름이면 시원한 자리를 찾아 어머니를 쉬시게 하였지요. 겨울이 되면 방이 추울까봐 일찍 일어나 불을 피웠어요. 늙은 어미가 너만 고생시키는구나. 이제 그만 들어가렴. 불은 내가 피우마. 아니 어머니, 겨울바람이 이렇게 차가운데 부엌엔 왜 나오셨어요? 괜찮다. 넌 어제도 늦게까지 일을 했잖느냐. 어서 들어가서 잠깐만이라도 눈을 더 붙이렴. 원, 어머니도? 저야 젊은데 무슨 걱정이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잘못하다가는 감기 드시겠어요. 향덕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를 방으로 들어가시게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향덕이에게 아주 불행한 일이 닥쳤어요. 쌀이 떨어졌던 것이지요. 향덕이는 부모님께 밥을 지어 올릴 수가 없었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다른 집에서 빌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들 곡식이 없어서 굶고 있었지요. 도대체 어디에 가야 쌀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소나무 껍질로 끓인 죽을 드신 게 전부니 어머님께서 무척 시장하실 거야. 어쩌면 좋지? 향덕은 부모님이 걱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마음 아파할까봐 배고프다는 말도 마음 놓고 하지 못하였지요. 그런데 흉년으로 벼 이삭 하나 거두어들이지 못한 마을에 전염병까지 돌아 속을 썩였지요. 향덕의 아버지도 그 병으로 앓아 누웠어요. 어머니는 코에 상처가 생겼지요. 여름철이라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지요. 향덕은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의 상처를 입으로 빨았어요. 그 속에 든 독을 없애기 위해서였지요. 상처를 빨 때마다 입속으로 고름이 흘러들었어요. 미처 뵙지 못하고 삼킬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향덕은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그보다는 어머니의 아픔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던 거예요. 한 달이 넘게 계속된 향덕의 지극한 정성으로 어머니의 상처는 말끔히 나았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은 점점 심해갔어요.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 병과 싸울 힘이 없었지요. 따뜻한 밥 한 공기와 고깃국 한 그릇만 먹으면 금방이라도 일어날 텐데 말이지요. 아버님 병에는 고기가 최고라는데. 향덕은 아버지의 밥상에 고깃국을 올려놓고 싶었지요. 하지만 마을 어디에도 고기는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아버지, 우선 이거라도 드세요. 향덕아, 네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혹시 또 아침을 굶은 것이냐? 풀로 쓴 죽을 받쳐들고 있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침부터 산으로 들러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아들이 너무 불쌍했던 것이지요. 햇빛에 타서 그런 건데요, 뭘. 걱정하지 마세요. 참, 아버지, 내일은 고깃국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형편에 고기를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아랫마을에 사는 수동이가 개를 잡아 나누어 주기로 하였어요. 저런, 고맙기도 하여라. 고깃국을 먹고 기운을 차리면 아버지의 병은 곧 나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고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에 매우 기뻐하였지요.
다음 날 향덕이네 집 점심상은 아주 푸짐하였어요. 모락모락 김이 나는 고깃국이 올라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맛있게 밥을 먹었지요. 그러다가 문득 향덕이가 다리를 헝겊으로 묶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다리를 다쳤느냐?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저런, 조심해야지. 어디 좀 보자꾸나. 아니에요, 어머니. 금방 나을 텐데요, 뭘. 향덕은 얼른 밖으로 나왔지요. 사실 향덕이는 자신의 허벅지 살로 고깃국을 끓였던 것이에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버님의 병이 낫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놀랄까요? 그래서 향덕은 아픈 다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뛰어다녔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말이지요. 향덕의 지극한 정성 속에서 아버지의 병도 조금씩 나아갔답니다. 그러는 사이에 흉년이 끝나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 시절이 왔지요. 사람들은 흉년 동안에 향덕이가 얼마나 효성스러웠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모두들 향덕의 지극한 효심에 혀를 내둘렀답니다. 향덕이에 대한 소문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향덕이 죽을 때까지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많은 곡식을 상으로 내렸대요. 그 후 사람들은 향덕이가 사는 마을을 효가리라고 불렀답니다. 효가리는 효자가 사는 자랑스러운 마을이라는 뜻이지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은 상진. 상진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랍니다. 중종 11년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3년 뒤 문과에 급제하였지요. 검열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길에서 한 농부가 2마리의 소를 데리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답니다. 여보시오, 그 2마리 중 어느 놈이 일을 더 잘합니까? 그러자 그 농부가 선뜻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일부러 상진 가까이까지 오더니 귀에다 입을 바짝 대고는 나직하게 말하였어요. 저 짐승의 마음도 사람과 마찬가지여서 평가하는 말을 듣게 될 경우 잘한다고 하면 좋아하고 못한다고 하면 화를 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놈이 낫습니다. 상진은 그 농부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귀하는 숨은 군자입니다.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상진은 농부에게 사죄하고 이때부터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어떤 사람이 한쪽 다리가 짧아 절뚝거리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절뚝발이라고 하였지만 상진은 다르게 말하였어요. 그 사람의 짧은 다리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지만 한쪽 다리가 길어서 그런 것이요. 이와 같이 그는 평생토록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서 남의 단점을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점을 잘 치는 홍계관에게 점을 친 일이 있었답니다. 홍계관이 그때 그의 일생 동안의 기륭화복과 죽는 연월까지 알려주었는데 상진이 지나간 세월 속에 벌어졌던 일들이 홍계관의 말과 조금도 틀리지 않았으므로 홍계관이 죽는다고 말한 그 해에 이르러 미리 수의를 준비하고 죽기를 기다렸지요. 그러나 한 해가 지나도 죽지 않고 아무런 탈이 없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홍계관이 매우 이상히 여겨 상진을 찾아뵙고 인사를 하니 상진이 물었답니다. 내가 자네의 점을 믿고 스스로
금년에 명이 다할 줄 알았는데 맞지 않는 것은 무슨 좋아요. 예전 사람이 남 모르게 적선한 탓으로 수명을 연장한 네가 덜어 있었는데 대감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글쎄, 내가 수찬으로 있을 때에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바닥에 붉은 보자기가 하나 있기에 주워보니 순금으로 된 술잔 한 상이었네. 그래서 그 보자기를 가만히 보관해두고 방을 붙여 주인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주인에게 돌려준 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대전의 수락관 별감이 마침 자질의 혼인이 있어 몰래 대궐 주방에 있는 금잔을 빌려 내왔다가 공교롭게도 길에서 잃어버린 것이었다네.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수없이 살해하고 간 일이 있었네만.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대감의 수명이 연장된 것은 바로 그런 덕을 베푼 일들 때문입니다. 상진은 15년 뒤에 죽었는데 벼슬은 영의정에 이르렀지요. 그는 타고난 마음 그릇이 넓고 커서 남의 장점과 단점을 말하지 않았답니다. 판서 오상이 시를 지었지요. 복희와 황제의 음악과 풍속 이제 쓴 듯이 없어지고 단지 봄바람만 술잔 사이에 있도다. 상진이 그 글을 보고서 어찌 말을 이렇게 각박하게 할까 하며 자기가 다시 고쳐지었답니다. 복희와 황제의 음악과 풍속 아직도 남아있으니 봄바람을 술잔 사이에서 얻어볼 수 있도다. 대장굴과 천치굴. 멀고도 먼 옛날의 일이었답니다. 관부 금강이라고 하는 칠보산 근처에 두 아이가 태어났지요. 동쪽에 사는 채호와 서쪽에 사는 이호는 소문난 신동이었어요. 어느덧 두 아이는 20살이 되었답니다. 나는 선비가 되어 높은 벼슬에 올 것이야. 채호는 이호를 향해 다짐하였지요. 나는 무사가 되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야. 이호도 지지 않으려고 애썼답니다. 두 친구는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수레에 100권의 책을 싣고 칠보산으로 갔답니다. 3년 동안 같이 공부하여 과거 시험을 보기로 하였던 것이지요. 산꼭대기에는 아래 위로 뚫려 있는 2개의 굴이 있었어요. 난 앞으로 정자관을 쓸 사람이니 위쪽 동굴에 들어가야겠네. 자네는 창이나 꼬챙이를 들 것이니 아래쪽 굴에 들어가게나. 이호는 잘난 척하는 채호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지요. 그날부터 채호의 글 읽는 소리와 이호의 병법 읽는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꼭 무사가 되어 내 고향 칠보산을 내 힘으로 지켜야겠어. 이호는 노을 속에 잠긴 칠보산을 바라보았어요. 기필코 벼슬을 하여 높은 곳에 오르고 말 것이야. 채호도 입술을 꾹 다물며 마음을 굳게 먹었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약속한 3년이 지났지요. 채호와 이호는 과거에 급제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때 굴 밖에서 무언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굉음이 터졌답니다. 우두둑 우두둑. 잠시 후 굴 천정에서 돌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내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호는 읽던 책을 덮고 굴 밖으로 나가보았지요. 굴 입구에 황소만한 범 한 마리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어요. 어흥.
범의 가슴과 목에 흰 줄무늬가 그려져 있었지요. 백년묵은 범이로구나. 범은 한 발 한 발 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동물의 왕인 네가 어찌 이리도 가볍게 구는 것이냐. 나는 지금 읽어야 할 책이 많으니 시끄럽게 굴지 말고 썩 나가거라. 이호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범에게 소리치자 범은 슬금슬금 뒷걸음을 쳤답니다. 범은 다시 채호에게 나타났지요. 범을 처음 본 채호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어요. 3년이 되는 날 밤이었답니다. 굴 밖에서는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지요. 안에 계십니까? 맑고 고운 목소리가 이호의 귀에 들렸어요. 비 오는 밤중에 아가씨가 이런 곳에 어쩐 일이시오? 이호는 비에 흠뻑 젖은 여인을 보았답니다. 저는 어부의 딸이온데 친척집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비가 오고 어두워져 길을 잃고 헤매던 중에 빛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이호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었답니다. 비를 맞고 있을 순 없으니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오. 여인은 등불과 숯불에 옷을 말렸지요. 이호는 책을 읽다가도 아름다운 여인에게 자꾸 눈길이 갔어요. 이러면 안 될 것을 오늘 읽어야 할 책을 다 읽어야 해. 마음을 다시 잡은 이호는 계속 책을 읽었지요. 이호는 책을 읽다가 그만 꾸벅꾸벅 졸았답니다. 아이고, 내가 잠시 졸았던 모양이구나. 그런데 아가씨는... 잠에서 깨어보니 아가씨가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한편 과거에 급지 않은 꿈을 꾸던 채호에게도 여인이 나타났지요. 비에 흠뻑 젖은 여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여인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답니다. 아가씨의 사정은 딱하지만 나는 지금 책을 읽어야 하니 어서 돌아가시오. 선비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어두운 산속에서 어디로 가란 말씀이십니까? 채호는 울먹이는 여인을 바라보았지요. 하는 수 없군요. 들어와서 화로 옆에 앉으시오. 등불 옆에 있는 여인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웠어요. 채호는 자꾸 여인을 바라보느라 책을 읽지 못하였지요. 다음 날 아침, 채호가 깨어나서 보니 여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여보게, 어서 서울로 가세나. 내일 아침엔 과거 시험장에 도착해야 하네. 그렇게 급하면 자네나 먼저 가게나. 채호는 이호가 갈 길을 재촉하자 괜스레 심통이 났답니다. 채호, 이 접시에 담긴 빨간 열매는 무엇인가? 그제야 채호는 지난밤에 나타났던 여인이 생각났지요. 그건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지어준 약이네. 채호는 말을 더듬더니 얼른 열매를 입속으로 넣어버렸지요. 열매를 먹은 채호는 갑자기 바닥에 벌러덩 누워 대굴대굴 굴렀답니다. 아니, 채호 자네 왜 그러는가? 이호는 어리둥절하여 소리쳤지요. 이호, 용서하게. 채호는 말을 더듬으며 웃다가 울다가 하였답니다. 3년을 공부했건만. 채호의 3년 공부가 헛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지요.
두 친구에게 나타났던 호랑이와 여인은 칠보산의 신이었어요. 두 젊은이를 시험하기 위해 신이 일부러 꾸민 일이었지요. 칠보산의 신은 어려움과 유혹에도 끝까지 이겨낸 이호에게 장수의 힘을 주었답니다. 그러나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벼슬을 하려던 채호에게는 벌을 내렸던 것이지요. 이호는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장수가 되었고, 채호는 자기 이름도 모르는 바보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호가 들어있던 굴을 대장굴이라고 불렀고, 채호가 들어있던 굴을 천치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은사다리, 금사다리. 아주 먼 옛날 비로봉 깊은 골짜기에 오누이가 살았답니다. 누나와 동생은 서로 아껴주면서 다정하게 지내었지요. 어느 해 봄이었어요. 누나는 심한 병을 앓게 되었지요. 누나! 동생은 누워있는 누나를 붙들고 울었답니다. 어느 날 백악 마을에 사는 의원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누나의 병은 달나라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를 한 바구니 먹어야 낫는단다. 의원 할아버지의 말에 동생은 달나라를 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어디 가니? 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 올게. 누나를 안심시킨 동생은 비로봉 꼭대기를 향해 길을 떠났지요. 제일 높은 봉우리에 가면 달나라에 갈 수 있을 거야. 동생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 비로봉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비로봉 꼭대기에 도착하였지요. 이제 어떻게 저 위로 올라가지? 막상 올라오고 나니 달나라까지 갈 일이 아득하였어요. 어느덧 밤이 되었지요.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란 동생은 바위 뒤에 숨었지요. 하늘에서 눈부신 새하얀 사다리가 주르르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저게 뭐지? 동생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신기한 듯 지켜보았어요. 잠시 후 사다리를 타고 물병을 든 선녀가 사뿐사뿐 걸어왔어요. 선녀가 땅 위에 내려서자 은사다리는 하늘로 올라갔지요. 역시 금강산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구나. 선녀는 물병에 물을 채운 후 골짜기 아래로 내려왔답니다. 바위 구멍에 손을 넣어 돌멩이 하나를 꺼내었지요. 돌멩이는 반짝반짝 빛을 내었어요. 선녀가 돌멩이를 하늘에 비추자 금사다리가 내려왔지요. 선녀는 돌멩이를 제자리에 넣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 저거로구나. 바위 뒤에 숨어있던 동생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선녀가 했던 것처럼 바위 구멍에서 빛나는 돌멩이를 꺼내었지요. 7빛깔이 아름답게 빛나는 구슬이었답니다. 동생은 구슬을 얼굴에 비비며 좋아하였어요. 이것으로 달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야. 동생은 구슬을 하늘에 비추었지요. 하늘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금사다리가 내려왔어요. 동생은 급히 금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그때 누나는 동생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누나는 몸을 겨우 일으켜 초롱불을 들고 비로봉 이곳 저곳을 찾아다녔지요. 차돌아,
차돌아. 아무리 불러도 동생은 대답이 없었어요. 동생을 찾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누나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기운이 없었답니다. 하늘로 올라온 동생은 개수나무 밭으로 달려갔지요. 참 귀엽게 생겼네. 동생은 조롱박처럼 생긴 열매를 땄답니다. 개수나무 열매를 한 바구니 따서 빠져나올 때였어요. 네 이놈, 너는 누구냐? 달나라 왕이 동생을 보고 소리쳤지요. 동생은 어찌할 바를 몰라 무릎을 꿇었어요. 이런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달나라 왕은 동생을 보자마자 고함을 질렀답니다. 사람이 밟았던 다리는 다시는 쓸 수 없느니라. 성격이 급한 달나라 왕은 지팡이로 2개의 다리를 내리쳤어요. 우르릉, 쾅, 쾅. 은사다리와 금사다리는 수천 수만 개의 바윗돌이 되어 비로봉 밑으로 쏟아져 내렸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동생은 눈물을 흘렸지요. 너는 어찌하여 여기까지 올라왔느냐? 달나라 왕은 동생을 노려보았어요. 사실은 누나가 병에 걸려 낫지를 않아. 동생은 달나라 왕에게 사실대로 얘기했지요. 부탁입니다. 제발 개수나무 열매를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동생은 손을 비비며 애원하였어요. 달나라 왕은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인간 세상에 이처럼 지극한 우애가 있었다니.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은사다리와 금사다리를 모두 깨뜨려 버렸으니 어쩌면 좋단 말이냐. 달나라 왕은 후회가 되었답니다. 어쩔 수 없구나. 용마를 타고 내려가거라. 달나라 왕은 온누이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을 받았어요. 동생에게 개수나무 열매를 주며 집으로 돌려보내었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동생은 말을 타고 비로봉으로 내려왔어요. 훌륭한 말이었지만 달나라와 비로봉은 먼 길이었지요. 동생이 달나라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보름이나 걸렸답니다. 그 사이 누나는 동생을 걱정하며 그리워하다가 죽고 말았어요. 누나! 누나! 동생은 누나를 부르며 몇 날 며칠을 울었답니다. 이상하게도 누나가 들고 있던 초롱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지요. 초롱불은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도 꺼지지 않았어요. 그 불은 조금씩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으로 변하였지요. 동생은 그 꽃을 금강초롱이라고 불렀답니다. 금강산에만 피는 꽃이었지요. 동생을 만나기 전에는 비로봉을 떠날 수 없었던 누나의 마음이었나 봅니다. 달나라 왕이 부셔버린 은사다리와 금사다리는 바윗돌로 변하였는데 아직도 비로봉 끝에 2 갈래로 쭉 뻗어 있다고 한답니다.